65세의 정옥은 남편을 잃은 지 3년째 서울 변두리 작은 투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작은 예금 이자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느리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말투가 점점 사무적으로 변했고 방문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처럼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밤마다 고민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 갑자기 정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현금을 챙기는 게 너무 번거롭고 요즘은 카드 포인트도 쌓이니까 시어머니 카드 한 장만 빌렸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장보기 전용으로만 쓰겠다고 했고 오히려 정옥이 직접 장 보러 다니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라며 은근히 부담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장을 보면 좋은 식재료를 고를 수 있고 시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정옥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지연은 장보기가 요즘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정옥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실제로 지연은 대화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고 허리를 주무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육아에 집안일에 장보기까지 모두 자기 혼자 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미안한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정옥은 지갑에서 거래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한도는 200만 원, 정옥 자신도 가끔 병원비나 생활비 결제에 쓰는 카드였습니다. 사실 그 카드는 정옥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를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카드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내역은 알려달라고요. 지연은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상냥했습니다. 카드를 받아든 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정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카드를 지갑에 넣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옥은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라고 붙잡았지만 지연은 다음에 먹자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주 서준이를 데려온다는 약속도 차 한잔하고 가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옥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느리가 앉았던 소파 쿠션은 아직 푹 꺼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지연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정옥은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를 끓여 대충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빌려준 게 정말 괜찮은 일이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한도를 초과해서 쓰면 어떡하지? 카드값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는 건 아닐까? 내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정옥은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이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옥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건넨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10만 3천 원 결제처는 대형마트. 정옥은 안도했습니다. 장을 본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이면 한 달치 식재료를 사기에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옥은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23만 원 백화점 식품관. 정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침에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왜 또 백화점에서 결제가 된 걸까요? 혹시 뭔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산 건가 싶었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백화점까지 가셨어요? 답장은 1시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네, 어머님, 마트에 없는 수입 과일이랑 한우 사러 백화점 갔어요. 서준이가 좋은 거 먹어야죠. 문자 내용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3만 원이면 한우를 몇 킬로그램 산 걸까요? 수입 과일도 얼마나 산 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손주를 위해 좋은 식재료를 산다는데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17만 원 커피 전문점. 정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17만 원이요? 도대체 뭘 산 거죠? 혹시 원두를 대량으로 구매한 건가 싶었습니다. 오후 2시 9만 원 화장품 가게. 이건 또 뭘까요? 정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 32만 원 의류 매장. 정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매장은 또 뭡니까? 장보기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오후 7시 15만 원 레스토랑. 정옥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에 8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된 것입니다.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장보기 비용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17만 원이면 몇십 잔을 산 건지, 의류 매장은 또 무슨 장보기와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레스토랑은 또 뭡니까? 정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정하려고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바쁜데? 정옥은 조심스럽게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늘 결제가 많이 됐는데 커피 전문점이랑 의류 매장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냐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재료 사려면 백화점 가야 하고 커피는 집안 식구들 모임 때 기프티콘으로 사서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의류는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레스토랑은 남편이랑 오랜만에 외식한 거고 그것도 가족 생활비니까 상관없지 않냐는 논리였습니다. 지연의 변명은 줄줄 이어졌습니다. 화장품은 손주 서준이 피부에 발라줄 로션이었고 그것도 어린이 전용 제품이라 비싸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며 집안일 다 하는데 시어머니는 의심부터 하냐는 어조였습니다. 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캐묻냐고 믿지 못하겠으면 카드를 다시 가져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옥을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정옥은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엔 오히려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며 집안일 다 하는데 시어머니는 의심부터 하냐는 뉘앙스였습니다.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끝내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제가 아껴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옥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옥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결제 금액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틀이면 150만 원, 사흘이면 200만 원 한도가 다 차버릴 판이었습니다. 정옥은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다는 말, 집안 식구들을 위한 거라는 말, 자신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 정옥은 다시 며느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요즘 물가가 그렇게 올랐을 수도 있고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 좋은 것들을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쏟아지는 결제 문자들은 정옥의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매일 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결제 문자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숫자들이 정옥을 짓눌렀습니다. 정옥은 악몽에 시달리며 땀을 흘리다가 깼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의 카드는 이미 한도를 넘어섰고 초과 결제 문자까지 날아왔습니다. 220만원. 정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보기 비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카드는 며느리 손에 있었고 매일같이 정옥 모르는 곳에서 긁히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뒀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제일을 일주일 앞두고 정옥은 카드사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앱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데만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번째 시도 끝에 로그인에 성공했고 화면에 뜬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정옥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릴수록 믿을 수 없는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정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찍힌 내역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입장권 12만원, 카페 프랜차이즈 누적 40만원, 네일샵 15만원, 뷰티샵 8만원, 온라인 쇼핑몰 97만원, 마사지샵 20만원, 헬스클럽 회원권 35만원, 프리미엄 영화관 6만원.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장보기와 관련된 게 없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옥은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 카드와 헷갈린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분명 박정옥, 카드 번호도 끝자리 4번까지 자신의 것이 맞았습니다. 생년월일도 정옥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정옥 본인의 카드가 맞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기가 찼습니다. 명품 가방 60만원, 수입 화장품 세트 20만원, 디자이너 의류 17만원, 고급 향수 12만원, 명품 지갑 35만원, 액세서리 9만원. 이건 며느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돈이 분명했습니다. 손주 서준이를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 입장권도 자세히 보니 어른 2명 티켓이었습니다. 아이 동반 가족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데이트를 간 것이었습니다. 정옥의 카드로요. 카페 누적 금액 40만원을 클릭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카페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세트, 샌드위치. 지연은 매일 오전 그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었던 것입니다. 정옥의 돈으로 말입니다. 네일샵 15만원은 젤네일 풀케어였고 뷰티샵 8만원은 피부관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사지샵 20만원은 전신 아로마 마사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정옥의 카드로 자신의 미용과 여가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복이라는 명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옥은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정옥의 신뢰를 이용해 카드를 손에 넣었고 그걸 자기 돈인 양 마음껏 써댔던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지연이 전화통화에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다느니, 시어머니 선물을 샀다느니, 손주를 위한 거라느니 하는 말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옥의 카드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정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손주 서준이를 위해 산 거라고 하거나 집안 식구들 선물이었다고 둘러댈 게 분명. 아니면 또 물가 타령을 하며 정옥을 구시대 사람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옥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며느리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프린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정옥은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드 내역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최근 석 달치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았습니다. 직원이 내역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지만 정옥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사 용지 5장에 빼곡하게 인쇄된 내역들은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패턴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어김없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결제가 있었고 주말엔 놀이공원이나 레스토랑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엔 항상 카페 결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지연은 정옥의 카드를 자신의 주 결제 수단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정옥은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대면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면 어쩌나. 혹시 손주 서준이를 못 보게 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옥은 반가운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며느리 일을 알고 연락한 건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서야 이게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문을 마치자마자 며느리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엑셀 파일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생활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육아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까지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 보고서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꽤 공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이 중에서 시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카드로 이만큼 생활비를 아꼈고 그 덕분에 준호가 적금을 더 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정옥이 집안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지연은 심지어 그래프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정옥의 카드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하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마치 정옥 덕분에 집안 재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였습니다. 단지 정옥의 돈으로 그들의 지출을 메운 것뿐이었습니다. 정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카드를 마음대로 써놓고는 오히려 그게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것,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부담이라는 것. 그러니 어머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는 논리였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벌어서 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정옥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아들은 정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옥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했는데 장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결제가 됐다고. 놀이공원이며 명품 가게며 네일샵이며 온라인 쇼핑까지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러자 지연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주 서준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간 거고 옷도 자꾸 잘하니까 사준 거고 본인 화장품은 딱 한 번 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쓴 돈까지 따지냐며 대래 정옥을 몰아붙였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키우는데 시어머니는 카드값만 따진다는 식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연은 연기라도 하듯 눈물을 닦아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준이한테 쓴 건데 왜 그래요? 우리 애 키우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조는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마치 인색한 시어머니, 구두쇠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화장품까지 손주 용품이란 말인가요? 네일샵에서 15만 원 쓴 것도 손주를 위한 건가요? 하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이미 정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한편이 되어 정옥을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식사가 나왔지만 정옥은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정옥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려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정옥은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데 지연이 정옥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도 카드 좀 쓸게요. 이해해 주시죠?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정옥을 집까지 태워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정옥은 그 돈을 받아들고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옥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제일 당일 아침 정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카드값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거렸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8시 카드값 자동이체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옥은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정옥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84만 9천 원. 화면에 찍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아껴뒀던 돈 대부분이 한 번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남은 잔액은 3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2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정옥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28만 원으로 보름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진료비, 약가, 공과금, 식비, 교통비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옥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10만 원, 약가 5만 원, 전기세 6만 원, 가스비 4만 원, 통신비 3만 원. 고정 지출만 해도 28만 원이었습니다. 식비는 단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정옥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서너 개, 씻은 배추 한 포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냉동실에는 얼린 밥 2개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보름을 버텨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는 정옥의 카드로 백화점 식품관을 휩쓸었지만 정작 정옥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냉장고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다시 카드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별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연이 사용한 총액은 84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문자로 알려준 건 청구 확정 금액이었고 실제로는 더 많이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거나 할부로 돌린 내역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액을 계산해 보니 102만 원이 넘었습니다. 취소된 금액만 18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한도를 초과해서 취소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옥의 한 달 생활비를 단 한 달 만에 다 써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카드를 돌려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족회 이후로 지연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카드를 쓸 권리가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식당에서 나눈 대화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달도 카드 쓸 거라던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도 이런 식이면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전부가 카드값으로 빠져나갈 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옥은 무엇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지난주에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니면 적금을 깨야 할까요? 하지만 그 적금은 정옥이 장례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죽을 때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생활비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가 떠올라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손주 타령을 또 할까요? 아들은 또 아내 편만 들겠죠. 엄마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손주한테 쓴 돈을 따지냐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옥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옥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밥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얼린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지만 곧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카드값 잘 빠져나갔죠? 다음 달도 잘 부탁드려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친구에게 빌린 10만 원마저 다 써버렸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정옥은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문자가 계속 날아온 것입니다. 5만 원, 3만 원, 7만 원, 4만 5천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주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결제일이 지났는데 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정옥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를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ARS 안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1번을 누르고 2번을 누르고 또 3번을 눌렀습니다. 마침내 상담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결제가 된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카드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드릴까요? 정옥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원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이 들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옥의 카드에는 무려 7개의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기를 의심했습니다. 7개요? 자신은 단 하나도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원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넷플릭스 17,000원, 웨이브 이용권 7,900원, 디즈니 플러스 9,900원. OTT 구독료만 3건이었습니다. 정옥은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상담원은 계속 읽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월 이용권 13만원, 뷰티박스 정기구독 75,000원 등등. 정옥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23만 4천 원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등록한 게 아닌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소지자가 직접 등록하시거나 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날짜를 확인해 드릴까요? 정옥은 네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날짜를 읽어주는 순간 정옥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자동이체가 카드를 며느리에게 준 바로 그 주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드를 받자마자 자동이체를 등록해둔 것입니다. 정옥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카드를 써댄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자신의 생활 인프라를 정옥의 카드에 연결해 둔 것입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정옥은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해지할 수 있나요? 상담원은 대답했습니다. 카드 명의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해지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결제가 진행 중인 거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옥은 당장 전부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하나씩 해지 처리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모든 자동이체가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달 결제 예정분은 이미 청구가 확정되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옥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정옥의 카드를 장복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 전체를 정옥의 카드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OTT로 드라마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필라테스를 다니고 뷰티박스를 받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모든 걸 정옥의 돈으로 한 것입니다. 정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정옥은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쓴 돈을 총합산해 봤습니다. 첫 달 카드 결제액 84만 9천 원, 자동이체 23만 4천 원, 합계 108만 3천 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지하지 못해 빠져나간 자동이체 비용까지 더하면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옥의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인데 며느리는 한 달 만에 정옥의 2달치 생활비를 써버린 것입니다.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며느리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자동이체를 등록하면서 정옥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등록해버렸습니다. 마치 정옥의 카드가 자기 카드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건 장복이 명목으로 카드를 빌린 게 아니라 아예 카드를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옥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정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넷플릭스가 안 되는데 뭐 하신 거 있어요? 정옥은 대답했습니다. 자동이체 다 해지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왜요? 우리 다 같이 쓰는 건데요. 정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카드니까 내가 해지한 거야. 전화 너머로 지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옥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이면 거짓말을 해도 되니? 장보기용이라며 카드를 가져가서 명품 사고 놀이공원 가고 필라테스 다니는 게 가족이 하는 짓이니?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다 서준이 위해서 쓴 거예요. 거짓말은 또 시작됐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동 이체를 해지하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문자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1시간 뒤에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자동 이체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또 1시간 뒤. 어머님, 준호가 많이 속상해해요.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대요. 지연은 감정을 조절하며 정옥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5통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다니요? 며느리가 먼저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마음대로 쓴 건데 왜 자기가 가해자가 된 겁니까? 정옥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보기용이라며 카드를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명품 쇼핑에 놀이공원에 네일샵에 다 썼다고, 심지어 자동 이체까지 멋대로 등록해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게 다 우리 가족 생활비잖아요. 지연이가 서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까지 따져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명품 가방이 생활비냐고 필라테스가 육아비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정옥을 나무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살기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카드 좀 빌려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정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멋대로 쓴 거라고 한도까지 다 써버려서 자기는 병원비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건 엄마가 한도 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정옥을 탓했습니다.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카드를 자기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들은 계속해서 정옥을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우리 관계 안 좋아져요. 지연이가 지금 엄청 속상해하는데 엄마가 사과 좀 하세요.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사과를 하라고요? 피해자인 자기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건 지연이잖아. 거짓말하고 카드 마음대로 쓴 건 지연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엄마 목소리 좀 낮추시라며 오히려 정옥을 제지했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정옥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준호가 저렇게 된 걸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엄마 아프면 걱정하고 엄마 힘들면 함께 울어주던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어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카드 회수하시려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서준이 못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정옥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잡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옥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로 서준이를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사이 나빠지면 어머님이 더 외로우실 텐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카드는 계속 쓸게요.
마치 정옥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정옥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카드를 돌려받겠다고. 아무리 며느리가 협박하고 아들이 등을 돌려도 자기 삶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빌려준 날짜, 결제 내역, 자동이체 내역,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 아들과의 대화 내용.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 기록들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옥은 밤새 노트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노트를 덮었습니다. 정옥은 그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가 아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없이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점심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좋아하던 국밥집을 예약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데려가던 그 집이었습니다. 혹시 그 추억이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자리에 앉자 준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게 된 걸까요? 정옥은 준비해온 카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라고 며느리가 어떻게 카드를 썼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어때서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본 거 맞나요? 명품 가방, 네일샵, 놀이공원 이게 다 보이지 않나요? 정옥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게 장보기 비용이냐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지연이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감쌌습니다. 정옥은 답답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장보기용이라며 카드를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자기 쇼핑에 썼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니? 하지만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지연이도 스트레스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정옥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지금 생활비가 없어. 며느리가 카드를 다 써버려서 병원비도 낼 수 없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도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도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카드를 더 만드시든지 하세요.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정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내가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쓴 게 문제인데 왜 피해자인 자기가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정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온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야 돼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엄마, 지연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연이 요즘 우울증 때문에 약 먹고 있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주면 더 심해져요. 정옥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우울증이라고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그것도 거짓말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우울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쓸 이유가 되나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식사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엄마,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저도 바쁘니까. 차가운 말을 남기고 아들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옥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한 국밥이 나왔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옥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적이고 아들은 방관자를 넘어 며느리의 공범이었습니다. 정옥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정옥은 국밥을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먹어야 힘이 생길 테니까요. 싸우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정옥은 국밥을 다 비우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카드 분실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잃어버리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카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분실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카드는 즉시 정지되고 새로운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그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정옥은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옥이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옥은 은행을 나서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같은 날 정옥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했지만 정옥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동이체가 해지된 상태라고 더 이상 결제될 일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정옥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등록해 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새로운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번호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는 정옥만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릅니다. 정옥은 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카드를 자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옥은 자른 카드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결제가 안 돼서 창피 당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했어.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 톤이 확 높아졌습니다. 분실 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분실 신고예요?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카드니까 내가 분실 신고한 거야. 이제 그 카드 못 써. 전화 너머로 지연이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제가 장보기로 했잖아요. 정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보기는 무슨 장보기야. 넌 내 카드로 명품 사고 놀러 다니고 네일도 하고 필라테스도 다녔잖아. 그게 장보기니? 지연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고 정말로 가족을 위해 쓴 거라고 서준이를 위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말했습니다. 장보기는 내가 직접 할 거야. 현금 필요하면 내가 직접 줄게. 카드는 절대 안 돼.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의심하세요? 정옥은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넌 거짓말했고 내 돈을 마음대로 썼어. 이제 그만해.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저도 서운해요.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서준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장도 보고.
어머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카드값만 따지시네요. 연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이제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내 카드는 내가 쓸 거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준호한테 얘기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정옥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준호였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엄마, 카드 분실 신고는 또 뭐예요?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정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카드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야. 문제될 거 없어.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엄마가 지연이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내 카드로 뭘 샀는지 알아? 명품 가방에 필라테스에 네일샵에. 이게 장복이니?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지연이도 자기 관리해야 하고. 정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관리를 왜 시어머니 돈으로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옥을 나무랐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우리 관계 끝이에요. 정말 서준이 못 보게 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내 카드는 절대 안 돼. 이건 내 삶이야. 내가 지킬 거야. 준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옥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옥 혼자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도 아들의 냉대도 없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싸워야 하니까요.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정옥은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드를 회수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옥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대로 관계가 끝나는 건가 싶으면서도 적어도 더 이상 카드를 쓸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조심스럽게 생활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만 샀고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옥의 돈은 정옥만 쓸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한없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카드를 장보기용으로만 쓴다고 해놓고 다른 데 쓴 거.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지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또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었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지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카드를 쓰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통제력을 잃은 것 같아요. 지연은 쇼핑 중독 얘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쇼핑 중독이 있다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정말 고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정말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충동조절장애, 쇼핑 중독 의심, 상담 치료 권고. 지연은 이 서류를 정옥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파요. 고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옥은 진단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연이 한 행동들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옥은 진단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픈 건 안 됐지만 그게 내 카드를 마음대로 쓴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너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장보기용이라고 했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카드는 절대 안 쓸게요. 약속할게요. 정옥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으니까요. 정옥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널 용서한다고 해도 다시는 내 카드를 줄 수 없어. 그건 확실히 해둬야겠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바라지 않아요. 이제 정말 제 돈으로만 살게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제 용돈을 줄이고 치료비로 쓰겠다고. 정옥은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지연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정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카드를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 지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갈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서준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데리고 올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더니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거실에 남겨진 과일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배, 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싼 과일들이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는 걸까요? 정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옥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것. 카드는 정옥의 손 안에 있고 정옥의 삶도 정옥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과일 바구니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다녀갔다고. 엄마, 지연이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정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카드는 절대 다시 못 줘. 이건 확실히 해둬야 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카드는 안 빌릴게요. 대신 엄마, 우리 가끔 볼 수 있죠? 정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이지. 너희 보고 싶어. 서준이도 보고 싶고. 준호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서준이 데리고. 정옥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될지 아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좋아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옥의 삶은 이제 정옥의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옥은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표정은 전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정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언의 화해였습니다. 정옥은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옥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처럼 계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면 정옥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걸까요? 정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가서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고집을 부려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전보다 나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옥에게 요리 방법을 물어봤고 정옥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준이는 거실에서 아빠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정옥은 거실에서 손주와 놀았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정옥은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변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은 쉽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아들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에게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옥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옥은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옥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확실히 지키자.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자. 사랑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정옥은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갑 속 새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카드는 오직 정옥의 것입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정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정옥은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는 편안한 잠. 정옥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니까요.